여군년이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주접 떨지 말고 커피나 타러 가. 제51기가벼단장 강태식 대령이 작업복 입은 여군을 향해 내뱉은 이 모욕적인 말. 그런데 나흘 후 4만여 명이 모인 연병장에서 중장 계급장을 단 그녀가 자신의 상관으로 나타났다면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준장 진급 심사를 앞둔 제17보병사단 제51기가벼단장 강태식 대령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오는 목요일이면 계룡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진급심사위원회가 열린다. 37살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4년을 군에 몸담은 그에게 이번 준장 진급은 평생의 목표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대령 계급장을 단지 벌써 4번째 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전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압박이 그를 짓눌렀다. 더욱이 다음 주 화요일에는 맹호부대로 불리는 제3군단의 새로운 군단장이 부임한다. 강 대령은 신임 군단장의 첫인상이 자신의 진급심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지난 2주일 동안 여단 전체를 긴급 상태로 몰아붙였다. 병영 담장 보수부터 행정실 서류 재정리, 심지어 부대 후방 야산의 잡초까지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참모들은 지쳐 있었고 병사들은 불만이 쌓여갔지만 강 대령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날 오후 3시 강 대령은 검은색 공용 승용차를 타고 제3군단 정문을 지나 여단 본부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날카롭게 살폈다. 정문 근처 화단의 잡초, 주차장 모퉁이의 담배꽁초, 심지어 도로변 가로수의 낙엽 하나까지도 그의 눈에는 흠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정문에서 약 60m 떨어진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이상한 광경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여군이 웅크려 앉아 재활용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작업복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고 전투화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가슴의 이름표는 거리가 멀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림새만으로도 강 대령은 확신했다. 저 여군은 분명 하급 부사관이거나 기껏해야 초급 장교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군단장 부임을 나흘 앞둔 시점에 그것도 정문 바로 근처에서 쓰레기를 만지고 있다니. 강 대령의 얼굴이 붉어졌다. 차 세워라. 강 대령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운전병은 즉시 차를 멈췄다. 강 대령은 차문을 거칠게 열고 보관소 쪽으로 큰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내리치는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보관소 입구에 섰을 때 그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야 거기 여군. 강 대령의 고함이 울려 퍼졌다. 보관소 주변에서 청소하던 병사 몇 명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작업복을 입은 여군은 천천히 거의 여유롭다고 할 만큼 침착하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강 대령을 바라보았지만 표정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강 대령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이상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미 폭발한 분노는 멈출 수 없었다. 여긴 지금 군단장님 부임 준비 중이야. 이런 쓰레기장 정리는 민간업체를 시켜야지 어디서 여자애처럼 쪼그려 앉아서 꼴불견을 만들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근처에 있던 병사들이 움찔하며 시선을 내렸다. 누구도 감히 여단장 앞에서 반박할 수 없었다. 할 일 없으면 행정반 가서 화분이나 관리해. 여자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부대 분위기부터 말이 아니잖아. 강 대령은 마지막 한마디까지 내뱉고는 여군을 노려보았다. 그는 당연히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니면 최소한 당황하거나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 대령을 몇 초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결의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러고는 아무 대꾸 없이 천천히 몸을 돌려 보관소를 떠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은 쫓겨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기로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다. 강 대령은 승리감보다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곧 그 감정을 무시했다. 그는 주변에 서 있던 병사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도 정신 차려.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이 보관소 완벽하게 정리 안 하면 주말 외출 전부 취소다. 병사들은 일제히 충성. 하고 외쳤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불만이 가득했다. 강 대령이 공용차로 돌아가고 난 뒤 보관소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관소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정리하던 이준혁 대위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여군이 작업하던 자리 옆 재활용 종이 상자 더미 사이에 검은색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이준혁 대위는 12년 차 장교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 보호기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기기 자체는 일반적인 군용 태블릿과는 달랐다. 측면에는 암호화 보안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뒷면에는 육군본부 정보화 기획과의 관리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일반 병사나 하급 장교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아니었다. 이 대위의 손이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켰다. 잠금 화면에는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지만 그 위에 최근 열람 문서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다. 제3군단 재활용품 처리 체계 개선안, 정문 인근 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 부대 환경 관리 실태 점검서. 이 대위는 숨이 막혔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 작업이 아니었다. 저 여군은 부대 시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대위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병사들은 여전히 열심히 청소 중이었고 강 대령의 공용차는 이미 멀리 사라진 뒤였다. 그는 태블릿을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그가 아직 하사였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작전과장이었던 강태식 소령은 이 대위가 장교 선발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선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 대위가 상급 부대 감사 때 작전과의 문서 조작 의혹을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그 일로 이 대위는 2년을 더 부사관으로 복무해야 했고 장교가 된 후에도 늘 강 대령의 눈밖에 나 있었다. 하지만 이 대위는 참았다.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는 강 대령의 오만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쥐어져 있었다. 이 대위는 태블릿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꼈다. 방금 강 대령이 모욕한 저 여군은 절대 평범한 하급 장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은 곧 엄청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대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때를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그때는 곧 올 것이다. 보관소 위로 늦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재활용 종이 상자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이 대위는 태블릿이 든 가방을 꼭 껴안은 채 다시 청소 도구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청소하는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증인이었다. 맹호 부대에 진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방금 모욕당한 채 떠난 그 여군이 서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8시 강태식 대령은 여단장 숙소 응접실에 참모들을 불러 모았다. 공식 회의가 아닌 사적인 자리였다. 작전처장 김동철 중령, 정보처장 정승환 중령, 인사처장 오세진 소령, 그리고 군수처장 한재민 소령까지 총 4명의 핵심 참모들이었다. 강 대령은 이런 비공식 회의를 자주 열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할 수 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인사 문제나 부대 운영에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 여러 개와 안주가 놓여 있었다. 강 대령의 당번병인 이병 박성우는 조용히 구석에서 잔을 채우고 안주를 나르며 시중을 들었다. 당번병은 투명인간처럼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군대의 불문율이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도 못 본 척 해야 한다. 박성우 이병은 그 원칙을 잘 알고 있었다. 강 대령은 첫 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고생이 많소. 군단장 부임 준비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운 거 나도 알고 있어. 참모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 대령의 기분이 어떤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는 술을 마실수록 감정이 격해지는 스타일이었고 오늘따라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말이야. 강 대령이 소주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신임 군단장 말이오. 들어보니까 여군이던데 그것도 중장으로 바로 올라왔다면서. 김동철 중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여단장님. 육군 특전사령부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해외 작전 경험도 있고 유엔 평화유지군도 다녀왔다고. 강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특전사령부? 거기서 총 몇 발 쏘고 작전 몇 번 나갔다고 수만 명 군단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않소? 참모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침묵했다. 이런 분위기는 위험했다. 강 대령이 한번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었다. 강 대령은 다시 잔을 채워 들이켰다. 술이 들어갈수록 그의 목소리는 커졌고 말투는 거칠어졌다. 이게 다 국방부가 요즘 정치쇼를 하느라 무리하게 여군을 밀어주는 거야. 성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실력도 검증 안 된 사람을 군단장으로 올리다니. 완전히 정치적 낙하산이지 뭐. 그의 주먹이 테이블을 쳤다. 소주잔이 소리를 냈다. 정승환 중령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래도 여단장님 육군본부에서 내린 결정이니까. 하지만 강 대령은 그 말을 끊었다. 육군본부? 거기도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건 마찬가지야. 나는 24년 동안 현장에서 병사들이랑 부대를 굴려봤어. 군단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알아. 그런데 이런 낙하산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꼴은 절대 못 봐. 오세진 소령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 정도면 이미 상관 모독 수준이었다. 하지만 감히 여단장을 제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 대령은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냈다. 여자가 뭘 알겠어. 전투부대를 지휘해봤어? 기갑부대 작전을 이해나 하고 있어? 탱크 한 대 제대로 운용해본 적이나 있을까? 이건 완전히 실험이야, 실험. 우리 맹호부대를 가지고 성평등 실험을 하겠다는 거지. 한재민 소령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대령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장군 진급하려고 20년을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이런 정치적 졸속 인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거 아냐? 만약 이 여자 군단장이 부임해서 부대를 엉망으로 만들면 책임은 누가 져? 우리 여단장들이 뒤처리하는 거지. 김동철 중령이 조심스럽게 술잔을 들며 말했다.
여단장님, 일단은 부임하시면 뵙고 판단하시는 게. 하지만 강 대령은 손을 휘저었다. 볼 것도 없어. 이미 소문 다 들었어. 젊고 열정적이고 이상주의에 빠져 있다던데. 그런 사람이 현실적인 부대 운영을 할 수 있겠어? 아마 부임하자마자 병영 문화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쓸데없는 일이나 벌이겠지. 그는 다시 잔을 들이켰다.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내가 만약 이번에 준장 진급 못하면 그건 다 이 여자 군단장 때문이야. 분명히 나한테 문제 만들고 인사에 불리한 보고 올릴 게 뻔해. 여자들은 원래 그래. 감정적이고 편협하고. 군대는 냉철한 판단력과 큰 그림이 필요한 곳이라고. 이제 그의 발언은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참모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구석에서 조용히 시중을 들던 박성우 이병은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20살의 어린 병사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는 당번병 교육을 받을 때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장교들의 사적인 대화는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된다. 당번병의 입은 무덤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 대화는 단순한 사적인 불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상관 모독이었고 성차별 발언이었으며 군기 위반이었다. 회의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박성우 이병은 테이블을 정리했다. 빈 소주병이 6개였다. 강 대령은 침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다. 이 여자 군단장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여단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군단장이 함부로 간섭 못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는 비틀거리며 침실 문을 닫았다. 박성우 이병은 설거지를 마치고 당번병 대기실로 돌아왔다.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묻어버려야 할까? 하지만 양심이 그를 괴롭혔다. 특히 여자들은 원래 그래. 감정적이고 편협하고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박성우의 어머니는 육군 부사관이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유능한 군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성우 이병은 정문 근무를 서는 동기 최민호 이병에게 연락을 했다. 둘은 훈련소 동기였고 자대 배치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다. 박성우는 조심스럽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다. 최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였어? 그건 완전히 문제 아니야?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최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형, 우리 정문 행정실에 이준혁 대위님 있잖아. 그분한테 상담해보는 게 어때? 대위님은 경험도 많으시고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시는 분이야. 박성우는 망설였다. 당번병이 여단장의 사생활을 외부에 알린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대위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 그날 오후 이준혁 대위는 정문 행정실에서 근무 일정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박성우 이병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대위님, 잠깐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대위는 안경을 벗고 의자를 권했다. 그래, 무슨 일인데? 박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의 일을 설명했다. 강 대령의 발언들, 신임 군단장에 대한 비하, 성차별적 언급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이준혁 대위는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12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상관 모독은 처음이었다. 더구나 아직 부임도 하지 않은 군단장을
그것도 성별을 이유로 비하한다는 것은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다. 박이병, 내가 말한 것들 정확히 기억하나? 박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위님. 메모도 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이 대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당시 그는 하사 계급으로 장교 선발 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강태식 소령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선발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 대위가 상급 부대 감사 때 작전과의 훈련 기록 조작 의혹을 정직하게 보고했기 때문이었다. 강 소령은 그 일로 문책을 받았고 이 대위를 평생 미워했다. 그 일로 이 대위는 2년을 더 부사관으로 복무해야 했다. 그 2년이 그에게는 지옥 같았다. 장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의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중에 장교가 된 후에도 강 대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괴롭혔다. 좋은 보직에서 배제하고 불리한 평가를 주고 심지어 진급 심사 때도 불리한 의견을 냈다. 이 대위는 모든 것을 참았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위는 자물쇠가 달린 개인 캐비닛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의 인사기록 사본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이 자료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언젠가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인사 기록에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장교 선발 합격자 이준혁 하사, 부대 지휘관 추천 미비로 선발 보류.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대대장은 추천서를 작성했고 그것을 강소령이 임의로 파기한 것이었다. 이 대위는 박성우 이병을 바라보았다. 박이병, 내가 한 일은 옳은 일이야.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 이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당번병으로서 평소처럼 행동해. 알겠나? 박성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위님. 감사합니다. 박성우가 떠나고 혼자 남은 이준혁 대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제3군단 본부 청사가 보였다. 그곳 어딘가에서 강태식 대령은 자신의 오만함에 빠져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대위는 어제 보관소에서 주었던 태블릿을 꺼냈다. 그리고 박성우가 남긴 메모와 10년 전의 인사기록 사본을 나란히 놓았다. 이것이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울 무기들이었다. 이 대위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나흘 후 화요일 오전 10시 맹호부대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제3군단 전 장병 4만여 명이 정렬한 가운데 신임 군단장 취임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병장 단상에는 태극기와 군단기가 나란히 꽂혀 있었고 주요 참모들과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태식 대령은 제51기 가벼단장으로서 단상 왼쪽 세 번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군복은 흠잡을 데 없이 다림질되어 있었고 계급장은 햇빛에 반짝였다. 강 대령은 가슴속 깊이 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리 여자 중장이 군단장으로 온다 한들 현장을 모르는 이상주의자가 24년 경력의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군단장을 보좌하며 실질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준장 진급은 문제없다. 강 대령은 미소를 지었다. 곧 만날 신임 군단장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그는 며칠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다. 오전 10시 정각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병장 입구에서 검은색 의전 차량이 천천히 들어왔다. 군단 주임원사가 큰 소리로 구령을 외쳤다. 차렷! 거수경례!
4만여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다. 차량 문이 열리고 신임 군단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연병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강태식 대령은 그 순간 자신의 심장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차에서 내린 인물은 중장 계급장을 단여군이었다. 그것까지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얼굴, 그 눈빛, 그 걸음걸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다. 강 대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단상에서 신임 군단장을 맞이하기 위해 걸어나가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옆에 서 있던 제52기계 화여단장 신동욱 대령이 이상하다는 듯 힐끗 쳐다보았다. 신임 군단장 윤미래 중장은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군복은 단정했고 중장 계급장은 당당했다. 그녀의 얼굴은 나흘 전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강 대령에게 모욕을 당했던 바로 그 여군이었다. 강 대령은 순간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흘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야, 거기 여군. 여자애처럼 쪼그려 앉아서 꼴불견을 만들고 있어. 여자들은 화분이나 관리해. 그 모든 말들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윤미래 중장은 단상에 올라 부대기를 인수받는 의식을 진행했다. 전임 군단장으로부터 부대기를 넘겨받는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대기를 높이 들어올려 4만여 장병들에게 보여주었다. 연병장의 우렁찬 함성이 터져나왔다. 충성. 강 대령도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의식이 끝나고 윤 중장의 취임사 순서가 되었다. 그녀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마이크 앞에 서서 참모들과 여단장들 그리고 연병장의 정렬한 모든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강태식 대령에게 닿았을 때 강 대령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깊은 실망과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 중장은 준비된 원고를 단상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제3군단을 지휘하게 된 윤미래 중장입니다. 저는 원고 없이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연병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는 사흘 전 이 부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정식 취임 전에 이 부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게 준비된 환영식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의 맹호부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윤 중장의 말에 연병장 곳곳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참모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 대령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저는 작업복을 입고 정문 인근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부대의 심장부를 보았습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병사들의 모습도 보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도 보았습니다. 윤 중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단상의 지휘관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더 심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계급의 오만함입니다. 강태식 대령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양손은 주먹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옆에 선 신동욱 대령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슬쩍 쳐다보았다. 하지만 윤 중장은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어떤 지휘관은 계급장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깨끗한 군복을 입지 않았다고,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단정합니다. 심지어 성별을 이유로 누군가의 능력을 폄하하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멋대로 정해버립니다. 윤 중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거해야 할 내부의 적입니다. 연병장은 숨죽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윤 중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특전사령부에서 22년을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짜 실력은 계급장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부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녀는 연병장의 장병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강한 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계급의 오만함이 아니라 상호 존중으로, 형식적인 규율이 아니라 진정한 전우애로 단결된 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휘관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가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윤 중장은 마지막으로 단상의 지휘관들을 향해 말했다. 특히 지휘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는 부하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이 원칙을 잇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군인이 아니라 그저 권위에 취한 관료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연병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휘관들과 참모들은 군단장실로 이동했다. 윤 중장은 각 여단장 및 참모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다. 강태식 대령의 차례가 왔을 때 윤 중장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강 대령은 경례를 올렸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제51기갑여단장 강태식 대령입니다. 군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다. 윤 중장은 차갑게 답례했다. 수고하십니다, 강 대령.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침묵이 강 대령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강 대령의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이준혁 대위는 군단 본부 청사 3층에 있는 감찰실을 찾아갔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감찰실장 조민석 중령은 군단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공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2년 가까이 복무하면서 단 한 번도 불공정한 처리를 한 적이 없다는 평판을 갖고 있었다. 이 대위는 감찰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십시오. 조민석 중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대위는 문을 열고 들어가 경례를 올렸다. 정문 행정실 이준혁 대위입니다. 실장님께 보고드릴 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조 중령은 안경을 벗고 이 대위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이 대위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실장님, 이것은 제51기갑여단장 강태식 대령에 관한 진정서입니다. 상관 모독, 성차별 발언, 지위 남용, 그리고 과거 인사불이익 등 여러 건의 군기 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중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다. 첫 번째 문서는 강 대령이 나흘 전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신임 군단장에게 가했던 모욕에 대한 진술서였다. 목격자 명단에는 당시 보관소에서 근무하던 병사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문서는 박성우 이병이 작성한 당번병 보고서였다. 강 대령이 참모회의에서 신임 군단장을 비하하며 한 모든 발언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정치쇼, 낙하산, 여자가 뭘 알겠어, 감정적이고 편협하고 같은 표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세 번째 자료는 태블릿에 담긴 분석 보고서였다. 이 대위가 보관소에서 주운 그 태블릿은 군단장이 부대 시설을 점검하며 작성한 전문적인 자료였다. 재활용품 처리 체계의 문제점, 정문 인근 보안 취약점, 병영 환경 개선 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인 부대 진단 작업이었음을 증명했다.
마지막으로 10년 전 이준혁 대위가 장교 선발에서 부당하게 탈락당했던 인사기록 사본이 있었다. 당시 대대장의 추천서 원본과 강소령이 작성한 반대 의견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인사 담당자의 메모에는 여단장 지시로 선발 보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조민석 중령은 모든 자료를 천천히 검토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강태식 대령의 오만함과 독선은 수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다. 조중령은 이 대위를 바라보았다. 이 대위, 이 자료들의 출처와 진위를 보증할 수 있습니까? 이 대위는 곧게 선 자세로 대답했다. 네, 실장님.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수집했거나 당사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중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대하므로 비밀리에 조사하겠습니다. 이 대위는 이 일에 대해 누구에게도 언급하지 마십시오. 조사 결과는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될 것입니다. 이준혁 대위는 경례를 올리고 감찰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10년을 참아왔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 대위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정의는 이제부터 실현될 것이다. 그 같은 시각 여단장실에 홀로 앉아있던 강태식 대령은 책상에 얼굴을 묻은 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군단장이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자신이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 성차별적인 언사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각인되어 있을 것이다. 강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조민석 중령은 그날 밤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실장으로서 22년 가까이 쌓아온 경험이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군 조직 내부에 뿌리 깊이 박힌 권위주의와 계급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욱이 피해자가 군단장 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파장은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다. 조중령은 먼저 조사팀을 구성했다. 감찰실 소속 임수진 대위와 황민지 중위, 그리고 법무실에서 차출한 서준호 대위까지 총 3명의 조사관을 선정했다. 조중령은 첫 회의에서 명확히 지시했다. 이 조사는 극비로 진행됩니다. 어떤 외부 압력이나 청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과 증거만으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조사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의 첫 단계는 재활용품 보관소 사건의 목격자 확보였다. 이준혁 대위가 제출한 진술서에는 7명의 병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조중령은 이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불러 진술을 받기로 했다. 집단 진술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밝히려면 각자의 독립적인 증언이 필요했다. 첫 번째 증인은 1등병 정재훈이었다. 그는 당시 보관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임수진 대위가 부드럽게 물었다. 정일병, 나흘 전 오후 3시경 보관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편하게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됩니다. 정재훈 일병은 긴장한 얼굴로 입술을 적셨다. 그날 제51여단장님 차가 보관소 앞에 섰습니다. 여단장님이 내리셔서 보관소에서 일하시던 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재훈 일병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야, 거기 여군이라고 하셨고 여자애처럼 쪼그려 앉아서 꼴불견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화분이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임대위는 꼼꼼히 기록했다. 그때 작업하시던 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재훈 일병이 대답했다. 작업복을 입고 계셨는데 거리가 좀 멀어서 계급장은 잘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나 분위기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상병 박민수였다. 그의 진술도 정재훈 일병과 거의 일치했다. 여단장님 목소리가 커서 멀리서도 다 들렸습니다. 특히 쓰레기장 정리는 업체를 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단장님 오시기 전에 부대 분위기 망친다고 하셨습니다. 박상병은 덧붙였다. 그때 저희는 모두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중요한 분 같았거든요. 차림새는 평범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 증인까지 모두 유사한 진술을 했다. 강태식 대령의 고함 소리, 성차별적 발언, 모욕적인 언사. 7명의 진술은 세부적인 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것은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높여주었다. 조민석 중령은 이 진술서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증거는 확실했다. 두 번째 조사 단계는 더욱 민감했다. 강 대령이 참모회의에서 했던 신임 군단장 비하 발언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조 중령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4명의 참모를 조사해야 했다. 작전처장 김동철 중령, 정보처장 정승환 중령, 인사처장 오세진 소령, 군수처장 한재민 소령. 이들은 모두 강 대령의 직속 참모들이었다. 여단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었다. 조 중령은 황민지 중위에게 지시했다. 참모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되 절대 압박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만 명확히 알려주십시오. 황중위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첫 번째 면담 대상인 한재민 소령을 불렀다. 한재민 소령은 감찰실에 들어서면서부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4명의 참모 중 가장 젊고 경력이 짧았다. 황민지 중위가 정중하게 물었다. 한 소령님, 나흘 전 저녁 여단장 숙소에서 있었던 비공식 회의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한 소령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고였습니다. 군단장 부임 준비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황중위는 차분하게 말했다. 한 소령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증죄로 군사법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당시 당번병이었던 박성우 이병이 작성한 보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시 강태식 대령이 신임 군단장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한 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여단장님께서 술을 드시면서 신임 군단장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국방부가 정치쇼를 한다고 여군을 무리하게 군단장으로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낙하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소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여단장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황중위가 계속 물었다. 그 외에 또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한 소령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자가 뭘 알겠냐고 하셨습니다. 전투부대 지휘 경험도 없고 기갑부대 작전도 이해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잇기 힘들어했다. 여자들은 원래 감정적이고 편협하다고 하셨습니다. 군대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곳인데 여자 군단장 때문에 부대가 망가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황중위는 모든 내용을 정확히 기록했다. 한 소령의 진술은 박성우 이병의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했다. 한 소령이 나간 후 다음 순서는 오세진 소령이었다. 그도 처음에는 회피하려 했지만 결국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여단장님의 발언이 너무 과격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 직속 상관입니다. 감히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정승환 중령과 김동철 중령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좀 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승환 중령은 말했다. 저는 여단장님께 그래도 부임하시면 뵙고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단장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동철 중령도 비슷한 변명을 했다. 여단장님이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진심이실 거라고는. 하지만 조민석 중령은 그들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분은 영관급 장교입니다. 상관이 명백히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제지하거나 최소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이 참모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강 대령의 일탈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참모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 번째 조사는 10년 전의 인사불이익 사건이었다. 서준호 대위는 법무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담당했다. 그는 이준혁 대위가 제출한 인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다. 장교 선발 합격 통보, 대대장의 추천서, 그리고 강소령의 반대 의견서. 서 대위는 당시 인사 담당자였던 전역 군인을 찾아 전화 면담을 진행했다. 전 인사 담당관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이준혁 하사는 정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대대장님도 추천서를 작성하셨고요. 그런데 당시 작전과장이었던 강소령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하사가 상급 부대 감사 때 작전과의 문제를 보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강소령은 여단장님께 직접 가서 이 하사의 선발을 막아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선발이 보류됐습니다. 서 대위가 물었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였습니까? 전 인사 담당관은 한숨을 쉬었다. 아닙니다. 명백한 인사보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단장님이 강소령 편을 들었고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도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서 대위는 이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진술서로 작성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강태식 대령은 묘한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부대 내 분위기가 이상했다. 감찰실에서 사람들을 계속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 대령은 자신의 참모들을 불러 물었다. 최근 감찰실에서 무슨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알고 있나? 참모들은 모두 시선을 피했다. 한재민 소령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단장님. 강 대령은 불안했다. 그는 조민석 중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조 중령, 요즘 감찰실에서 무슨 조사를 하고 있다던데 무슨 일인가? 조 중령의 대답은 간결했다. 여러 건의 민원과 진정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 대령님께는 관련이 없는 일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 중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오히려 강 대령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일주일 후 조민석 중령은 모든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 보고서는 총 60여 페이지에 달했다. 7명의 병사 진술, 4명의 참모 진술, 당번병의 보고서, 인사기록 분석, 전 인사 담당관의 증언 그리고 태블릿에 담긴 군단장의 부대 분석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태식 대령은 수년에 걸쳐 계급을 남용하고 부하들을 억압하고 개인적 감정으로 인사보복을 저지르고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직속 상관인 군단장을 모욕하고 비하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일탈이 아니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군기 위반이었다. 조 중령은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적었다. 강태식 대령의 행위는 군인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임 군단장에 대한 모욕과 비하는 군의 지휘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는 보고서를 서류 가방에 넣고 군단장실로 향했다. 윤미래 중장은 조중령의 보고를 1시간 동안 들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보고가 끝나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조중령,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입니다. 조민석 중령의 보고를 받은 다음 날 윤미래 중장은 군단 징계위원회 소집을 명령했다. 징계위원회는 군단 내에서 가장 엄숙하고 공정한 절차였다. 위원장은 군단 부군단장인 차승호 소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각 참모부장들과 법무실장 그리고 외부에서 초빙된 육군본부 감사관이 참석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모든 증거를 검토했다. 징계위원회 첫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차승호 소장은 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다. 7명의 병사 진술서, 4명의 참모 진술서, 당번병의 보고서, 10년 전의 인사기록, 전 인사 담당관의 증언 그리고 태블릿에 담긴 분석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강태식 대령의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군기 위반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다. 차 소장은 위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조직 내에 만연한 계급 남용과 권위주의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강태식 대령의 행위는 3가지 중대한 범죄를 포함합니다. 첫째, 신임 군단장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과 상관 모독. 둘째, 반복적이고 심각한 성차별 발언. 셋째, 개인적 감정에 의한 인사보복과 지위 남용입니다. 육군본부에서 파견된 감사관 최영석 대령이 발언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행위가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준혁 대위에 대한 인사보복은 10년 전에 발생했고 최근에 군단장 모욕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실수가 아니라 고질적인 인격적 결함입니다. 위원들은 모두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날 징계위원회는 강태식 대령을 소환했다. 강 대령은 정복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차승호 소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강태식 대령, 당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강 대령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변명을 할 수도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모든 증언이 일치했다. 그는 정말로 그런 말들을 했고 정말로 그런 행동들을 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차 소장이 물었다.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신임 군단장님께 한 발언들 인정합니까? 강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참모회의에서 군단장님을 정치적 낙하산이라고 비하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인정합니다. 10년 전 이준혁 대위의 장교 선발을 개인적 감정으로 방해했습니까? 강 대령의 목소리는 떨렸다. 인정합니다. 육군본부 감사관 최영석 대령이 날카롭게 물었다. 강 대령, 당신은 24년 동안 군에 복무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군인의 기본 윤리, 상하 간의 예의, 성평등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습니까? 강 대령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계급이 올라갈수록, 권력이 커질수록 그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계급장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했다.
징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차승호 소장이 결정문을 낭독했다. 제51기갑여단장 강태식 대령에게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첫째, 여단장 보직 즉각 해임. 둘째, 준장 진급 심사 대상에서 영구 제외. 셋째, 육군교육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상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강 대령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24년 동안 쌓아온 경력, 준장 진급의 꿈, 여단장으로서의 권위.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경례를 올리고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사흘 후 강 대령은 여단장실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다. 책상 위에 개인 물품들을 박스에 담으며 그는 지난 내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여단장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것이 얼마나 뿌듯했던가. 하지만 그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하들을 존중하는 대신 억압했고 능력을 키워주는 대신 짓눌렀다. 바로 그때 여단장실 문이 열렸다. 윤밀의 중장이 들어섰다. 강 대령은 깜짝 놀라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를 올렸다. 군단장님. 윤 중장은 경례를 받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분노는 없었다. 오히려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강 대령 앉으십시오. 윤 중장은 소파를 가리켰다. 강 대령은 주저하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윤 중장도 그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 대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윤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 대령,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당신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강 대령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 중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의 문제는 개인적인 모욕을 저에게 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은 계급의 무게를 자신의 오만함을 정당화하는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당신은 잊었습니다. 강 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윤 중장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정확했다. 그녀는 계속했다. 당신은 부하들의 신뢰를 쌓는 대신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그들을 도구처럼 사용했습니다. 이준혁 대위가 정당하게 진실을 말했을 때 당신은 그를 보복으로 짓밟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 대령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정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준혁 대위의 고통도 자신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받았을 많은 부하들의 마음도. 그는 오직 자신의 진급, 자신의 성공, 자신의 권위만을 생각했다. 윤 중장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강 대령, 당신이 계급장을 떼지 않는 이상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교육사령부에서 초급 장교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이 배운 교훈을 전하십시오. 계급장이 아니라 인격으로 존중받는 군인이 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윤 중장은 경례를 하고 문을 나섰다. 강 대령은 혼자 남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오만함, 모든 폭력적인 언사, 모든 부당한 대우를.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변해야 한다. 남은 군 생활 동안 그는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일주일 후 맹호부대 연병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군단장 주관 진급식이었다. 윤밀의 중장은 단상에 올라 진급자 명단을 호명했다. 이준혁 대위 전방으로.
이준혁 대위는 힘찬 발걸음으로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다. 윤 중장은 직접 그의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이 소령 축하합니다. 당신은 10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정직하게 복무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모범입니다. 윤 중장의 말에 연병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소령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경례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기쁨과 자긍심이 가득했다. 진급식이 끝난 후 이 소령은 정문 행정실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소령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10년 전의 인사기록 사본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갈 시간이다. 같은 시각 대전에 위치한 육군교육사령부. 강태식 대령은 초라한 연구관실에 앉아 있었다. 여단장실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담당하게 될 과목 교재가 놓여 있었다. 군수 정책과 윤리, 리더십과 부하 관리, 군인의 기본 자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 무시했던 것들을 이제 가르쳐야 했다. 첫 수업날 강 대령은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다. 30명의 초급 장교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소위와 중위였고 몇 명의 대위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강 대령을 바라보았다. 강 대령은 교단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여러분, 저는 강태식 대령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더십의 모범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절대 따라 해서는 안 될 반면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 대령은 계속했다. 저는 24년 동안 군에 복무하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계급장을 권력으로 착각했고 부하들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개인적 감정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배운 교훈을 전하겠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강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가르침이구나. 자신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을,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솔직하게 나눌 때 비로소 진실한 교육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 대령은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다.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배우지 못했던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그날 이후 강태식 대령의 강의는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가장 진솔하고 감동적인 수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단장 자리에서 쫓겨나 한직으로 밀려난 그의 몰락은 역설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태식 대령은 이제 진정한 군인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은 자신의 오만함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급장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손에 쥔 작은 권한은 남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강태식 대령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 진실을 깨달았지만 그래도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성장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